저는 68살의 김만수입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는 새벽 4시. 오늘도 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손가락을 얼려오지만 이런 고통쯤이야. 작년 겨울. 그날의 기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버님.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더는 힘들어서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죠. 밤 11시. 손주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아들, 놈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읽어왔던 회사가 IMF에 무너지고, 저는 그들의 집으로 들어온 지 고작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 앞에는 이미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 옷 몇 벌과 서류 몇 장이 30년 세월이 고작 이런 걸로 정리가 되나 싶었죠. 손주들 방을 마지막으로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애들 깨우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가 그놈들의 집마당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입니다. 그 며느리가 던져준 썩은 밥을 먹어야 했던 순간들. 손주들 앞에서 벌레처럼 취급당하던 기억. 잠에서 깰 때마다 이불은 땀으로 젖어 있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컨테이너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여기서도 저는 매일 밤 다짐합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저들이 저에게 준 고통의 몇 배로 돌려주리라. 다만 지금은 폐지를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며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폐지나 줍는 가엾은 노인일 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면 반드시 새벽 거리를 걷다 보면 저는 가끔 제 회사가 있던 건물 앞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지만 30년 전 그때가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직원이 5명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0명까지 늘어났던 그 시절. 그리고 명절이면 직원들 자녀 학자금까지 챙겨주던 그때가 마치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사장님, 저희 애가 이번에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 로고가 드디어 강남 빌딩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회사가 업계 3위래요. 그때 아들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중학생이던 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이사까지 달더니 이제는 제가 눈에 가시로구나 싶습니다. IMF가 터지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도 그놈이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그때 그놈의 말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은행 빚을 해결해 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도장을 찍어준 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30년 천직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죠. 폐지를 줍다 보면 가끔 예전 직원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 알아보지 못합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를 그들은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김 과장의 딸은 이제 의사가 되었겠고 박 부장의 아들은 군대도 제대했겠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폐지를 고르다 보면 가끔 명함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제 옛 명함도 보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이제는 그저 웃음만 나오는군요. 하수구에 버려진 명함 한 장에 불과하지만 네, 저는 그걸 주워 제 낡은 지갑에 넣어둡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며느리는 제가 지하 창고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고 그 아들놈은 제 통장을 빼앗아 관리한다며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할아버지는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되셔서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그건 제가 창고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잘 살고 있겠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밤마다 편히 잠들겠지만 저는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말리라. 지금은 비록 제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제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말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고 무릎은 쑤시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니까요. 컨테이너에서 잠드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편했습니다. 그 아들놈의 집 창고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꿈에서는 제가 다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더군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들어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꿈을 꾸고 나면 가슴 한편이 후련해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이 시간이면 아들놈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갈 수 있으니까요. 멀리서나마 손주들 방 불빛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TV, 비싼 가구들, 그리고 전부 제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은행 빚을 갚는다더니 결국 제 재산을 다 빼돌린 놈들이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는 가끔 이 동네 경비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주곤 합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받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다고. 아들을 너무 잘 키우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회사를 물려주려 했던 게 실수였을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날 아들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그 회사가 어려워질 때였죠. 은행 빚을 해결해 준다더니 결국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은 직원들, 얼굴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굴도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새벽에만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이런 날이면 또 그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에 무슨 수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날리는 종이 한 장이 제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복권. 그것도 아직 추첨일이 지나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걸까요? 이거 아니면 이걸 제가 주워주길 기다린 걸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상이 제게 준 선물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나?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아들놈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군요.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도장 다 뺏어놨지. 은행 통장도 정리했고. 걱정 마.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숨어서 지켜보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고 이가 갈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지.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이제는 미친 노인 취급까지. 컨테이너로 돌아와 낡은 선반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끼던 만년필이 하나 있었죠.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아들놈이 준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께. 참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네요. 주머니 속 복권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몇 번이고 꺼내보며 번호를 확인했죠. 이런 게 당첨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첨된다면. 그래. 당첨된다면.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겐 희망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다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군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들아, 꿈속에서 제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곳 현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복권이, 이 한 장의 종이가 30년 세월의 응어리를 풀어줄 거라고. 오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권 추첨일이었죠. 평소라면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복권방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꺼내보며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복권은 처음이신가 봐요. 복권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말은 못했습니다. TV 화면에 하나둘 번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 맞았습니다. 두 번째 숫자. 네, 이것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맞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떴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이십니다. 40억. 저는 귀가 멍멍했습니다. 주변이 하얗게 변하더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식, 제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당첨금 수령하러 가셔야. 저는 복권방 주인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 배지 죽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 허름한 차림으로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복권 당첨금 수령처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날 아들이 던져준 월급 봉투가 있었죠. 폐지감시라고 써있던 그 봉투. 이제는 웃음만 나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만 말씀해 주시면 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은행으로 복권 당첨금을 받고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큰 손주의 생일이었죠. 제가 모아둔 마지막 돈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다.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오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얘들아, 저기 할아버지는 지금 아프셔. 머리가. 여기가 좀 안 좋으셔서 위험해. 가까이 가면 안 돼. 며느리는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며 아이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건지 손짓까지 했죠. 엄마,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래, 저런 사람이랑 있다간 너희도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제 품에서 자라난 손주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도 주말이면 꼭 데리고 나가 놀아주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저를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기서 자꾸 서 있어? 쉿. 목소리 낮춰. 할아버지 귀는 멀쩡하시거든. 저러고 서 계시다가 갑자기 발작하실 수도 있어. 아이들은 절 보며 숨죽여 웃었습니다. 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보듯 제가 그동안 해준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리고 주말마다 놀이공원 데려가고 학원비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 학교 앞에서 매일 학교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아빠, 안녕. 어?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 쳐다봐요. 무서워. 걱정 마. 이제 곧 나가실 거야. 아들놈이 던진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 이제 곧 나가실 거야. 그래. 벌써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거죠. 절 내쫓을 계획이. 그리고 결국 선물도 전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손주들에게까지 절 미친 노인으로 만든 그들의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그 기억을 떠올리니 그 이후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죠. 며느리는 제게 따로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것은 여기 따로 있어요. 처음엔 그저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그릇에 담긴 밥에서 신냄새가 났습니다. 상한 반찬에 곰팡이 핀 밥. 그제야 알았죠. 일부러 제게 상한 음식만 주고 있었다는 걸. 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매번 반찬을 남기시고 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살찌면 더 오래 산다며 일부러 그런다는 며느리의 말도 들었죠. 배가 고파 방에서 나왔다가는 아이고, 이 밤중에 왜 나오세요? 애들 놀라잖아요. 지하 창고에서 안 나오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하 창고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했죠. 밤중에 기침이라도 하면 아버지 제발요. 애들 다 깨어나잖아요. 창고 문 좀 닫고 계시면 안 돼요? 처음엔 먹을 것이라도 몰래 가져다 두려 했던 손주들도 점점 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밤중에 손주들 방에 들어가려 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여보, 우리 아버지 좀 요양원에 아니면 정신병원에라도.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제가 미친 척하면 강제로라도 입원시킬 수 있다나요?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후견인 자격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내가 다 가져왔으니까 걱정 마.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심지어 핸드폰까지. 그래서 다 빼앗겼으니까요. 아들은 회사 직원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 정신이 좀 혼미하셔서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봐, 자네. 아버님이 회사 앞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던데.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안 좋으셔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네 핏줄이 이러고도 사람이란 말인가?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창고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저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뒤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고 손에는 그리고 제 짐을 싸둔 가방이 들려 있었죠. 밖에 눈이 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란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10도를 밑도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정신병자가 됐던 건가요? 손주들을 키우고 돌보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해코지 날 것 같은 미친 노인이 됐다? 잠깐만. 내 통장이라도. 통장이요? 저는 아버지 은행비 갚는다고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남은 거 없어요. 아들의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통장을 빼앗아 관리한다더니 결국 남은 돈마저 다 빼돌린 거였습니다. 내가 니들 키우느라 30년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소리였겠죠. 옷이라도 더 챙기게 해줘라.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아들은 현관문을 열었고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 얼굴이라도 아버지 그만 가시죠. 아들의 버럭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업고 다니며 키운 아들이 그리고 이제는 절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와 앉을 곳도 없어 배회하다. 결국 근처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그날 밤을 보냈죠.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 불씨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던 그 말이 네, 이제야 현실이 되려나 봅니다. 자십억. 이제 제가 그들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할 차례입니다. 자십억이라는 돈을 들고도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주었죠. 아들 회사 주변을 배회하며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김 부장님, 이번에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갔다면서요. 아, 진짜 이상해요. 갑자기 어디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우리 거래처들을 하나둘씩 다 인수해 버리더라고요. 그 회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제 계획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었다.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물론 여전히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 하지만 통장에 찍힌 40억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자 변호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오늘 우유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수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들 회사의 거래처들이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만들어 놓은 거래처들, 그 아들놈이 내 도장과 회사를 빼앗아 차지한 곳들이었다. 이제 그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인수합병 제안을 받아서 30년 지기 거래처 사장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물론 그는 제가 그 회사의 새로운 소유주라는 걸 몰랐겠지. 이것 좀 봐. 그리고 또 거래처 하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 아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회사 앞에서 폐지를 줍다 보면 그의 초조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절 쫓아내던 날,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이 떠올랐다. 거래처뿐만이 아니야. 중얼거리며 웃었다. 아들 회사 주변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마다 제 도장을 빼앗아 갔던 그날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그의 회사를 서서히 옥죄어 올 차례다. 회사 건물을 매입하고 난 뒤 전 임대 계약서를 들고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다. 여전히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번엔 건물주의 자격으로였다. 저 임대료 올린다는 통보서를 전달하러 왔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절 막아 서려 했지만 건물주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회사로 안내했다. 아들놈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임대료를 3배로 올립니다. 3개월 안에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아들은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저 미친 노인의 헛소리로 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내민 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그리고 이후 건물에 있는 기사와의 주요 거래처 3곳도 내가 인수했다. 앞으로 기사와의 거래는 모두 중단될 예정이고요. 파렴치한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들은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여보, 큰일 났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어머, 아버님? 며느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니 웃음이 났다. 아마도 거래 중단 통보서겠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빌어대는군. 하지만 난 그저 웃기만 했다. 잘못했다고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절 내쫓았을 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더니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한 달 뒤면 새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의 회사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다. 거래처 세 곳을 한꺼번에 잃은 데다 임대료까지 3배로 올랐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 이번엔 내가 직접 가지 않았다. 애원하는 소리나 듣느니 관리인을 보내는 게 나았다. 네,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관리인의 전화를 받으며 피식 웃었다. 작년 겨울 내가 하루만 더 있게 해달라고 빌었을 때가 떠올랐다. 회사 앞 골목에서 폐지를 줍다 보니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을 것 같대. 거래처들은 왜 갑자기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건물주도 바뀌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 여보, 우리 집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 앞 카페에서 통화하는 소리였겠지. 그들이 산 집, 아니 내 돈으로 사준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 보다. 폐지는 이제 그만 주우시죠. 제가 다른 건물도 하나 보고 있으니까요. 관리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는 내가 진짜 건물주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더 주어야겠어요. 저들이 진짜 거리로 나앉는 걸 보고 싶으니까. 폐지를 줍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회사를 바라보았다. 창가에 비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는 당당하던 그가 이제는 쓰러져가는 회사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의 회사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컨테이너를 찾아왔다. 허름한 옷차림.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 이제는 거지꼴이 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내쫓은 게 죄였습니다. 네? 이러지 마세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이라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제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네? 전세금을 이번 주까지 반환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직 회사 정리도 못했는데. 집주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결국 회사뿐만 아니라 집도 못 지키게 된 거다. 나는 묵묵히 폐지만 정리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번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하지만 웃기게도 그의 눈물이 지난 겨울 내가 흘렸던 눈물만큼 차갑게 보였다. 거리에 나앉는다고요. 나는 비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 그거 참 익숙한 말인데. 작년 겨울에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 설마. 이 모든 개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천천히 폐지 줍는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다. 내가 그토록 미쳤다고 말하던 이 아버지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복권이 당첨됐거든. 40억. 내가 빼앗아간 돈의 2배는 되는 것 같구나.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뒤로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당장 집에서 나가래요. 며느리는 저와 마주치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곧 제 낡은 옷과 폐지 수레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죠. 아니, 이런 꼴로 사시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폐지나 줍고 사시지. 전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을 제가 받아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너희는 진짜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겨울에 아버지, 제발 애들만이라도, 애들, 너 내 손주들 말이냐? 그래, 걱정 마라. 너희랑은 달리 난 손주들까지 내쫓지는 않아. 하지만 전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폐지를 주어야 할 차례구나. 그것도 내 눈앞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던 것처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돌아서는데 멀리서 손주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란다.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오늘은 이만큼 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건 제반 수레에도 안 되는 양이었죠. 부족하구나. 나는 이 나이에도 하루에 수레 2개는 채웠는데.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를 차던 그 손이 이제는 박스를 접다가 상처투성이가 됐더군요.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꾸만 고개를 숙였죠. 예전에 절 그렇게 내쫓을 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절 무서워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너희 부모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방해하면 안 되지. 손주들은 부모님이 폐지 줍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절대 했던 그 현실 말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좀 그만. 큰 손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지난 겨울 제가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야. 나는 1년을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너희 부모님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멀어져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느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월세 단칸방에서 살게 됐죠. 예전에 제가 살던 컨테이너보다는 나았지만 그들에겐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며느리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되었고 얼굴은 햇빛에 새카맣게 탔더군요. 한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던 그 도도한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일어나. 폐지가 아직 반도 안 모였는데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절 올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어 보였죠. 그때 손주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학원도 못 다니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리고 그저
부모가 폐지를 줍는 모습만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많이 힘들어요. 막내 손주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절 올려다보는 모습이 문득 제가 아들에게 쫓겨나던 날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용돈이야. 학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부모님은 모르게 해라. 할아버지,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손주들의 통장에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용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겐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죠. 오늘도 폐지가 부족하네. 내일은 더 일찍 나와서 해야겠다.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하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들의 완전한 파멸이 아닌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는 걸. 오늘도 아들과 며느리는 폐지를 줍습니다.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는지 수레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갑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전 모른 척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하지만 전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네가 날 내쫓던 그날처럼 말이야. 손주들 앞에서 날 미친놈 취급하던 것처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우는 모양이더군요. 이제 알겠지? 왜 내가 이러는지. 내가 빼앗은 건 돈이 아니었어. 내 인생이었다. 멀리서 손주들이 하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매일 이 시간이면 이 골목을 지나가는군요. 부모님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도 더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폐지를 함께 줍더군요. 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학원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손주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그들의 부모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면 됐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는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 내쫓았던 것처럼 그들도 같은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21년, 제가 겪었던 그 긴 시간만큼.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영원히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이란 걸. 내일도 폐지 죽는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엔 제가 봤던 것과 같은 절망이 깃들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후련하면서도 아팠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쫓겨났던 그때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거라.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혼자 남아 폐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멸시, 조롱, 절망, 그리고 끝없는 고독까지. 40억, 그 돈으로 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 무얼 할까? 그 문득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며칠 전 큰 손주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절 미친 노인 취급하며 내쫓던 순간을, 손주들 앞에서 제 인격을 짓밟던 순간을. 용서해? 근데 그건 영원히 없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그들이 절 잊지 못하게. 제가 겪은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게. 그 손수레를 끌고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마련해둔 돈이죠. 그 아이들만큼은 부모의 죗값을 치르지 않게 할 겁니다. 네, 이게 제 복수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복수. 그들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고통받게 할제 복수. 내일도 또 내일도 저는 평생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제 말이 녹아듭니다. 마치 작년 겨울 제 눈물이 그랬던 것처럼. 네, 오늘도 여전히 전 이 골목을 지킵니다. 자시벅을 가진 건물주의자, 회사 소유주인 제가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이 거리를 걷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 돈으로 호강하며 살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게는 이게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걸. 그들은 매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절 찾아와 폐지를 함께 줍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제 제 손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죠. 한때 절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다고 했었지? 그래, 난 미쳤다. 너희들을 평생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만큼 미쳤어. 매일 그들은 절 보며 후회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버렸는지. 손주들은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라고 있죠. 제가 그것만은 제 복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손주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할 때면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복수는 제 남은 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 버린 것처럼 전 그들의 양심을 버렸고 그들이 절 괴롭혔던 것처럼 전 그들의 남은 인생을 괴롭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그 겨울처럼. 하지만 이제 전 춥지 않습니다. 제 가슴속이 불타는 복수심이 절 뜨겁게 데우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폐지를 주어 40억을 얻은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인성을 짓밟힌 한 아버지의, 네, 그리고 그의 끝나지 않을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 폐지를 줍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원이네.